마이크 킬까? 혹시 내 마이크 훔쳐왔니? 아, 충전한다고 여기다 꼽아놨구나. 자, 이번 주 원래는 우리 3학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테스트 타임을 계획을 했으나 나만 즐겁고 여러분들은 즐겁지 않은 수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참 그동안 많은 걸 공부했고 이 공부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하람아, 너는 지금까지 네가 공부한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니 없니? 물론 자신감 있냐 그러면 또 내가 뭐 물어볼까봐 자신감 없다라고 얘기할 거지. 그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그동안 얼만큼 공부를 해왔는지를 좀 느끼게 해주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급편성한, 제멋대로 편성한 시간 되겠습니다. 원래는 3주 전부터 얘를 언제 하지 하고 맘먹고 있었던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력 있는 강사가 좋은 게 뭐냐면 갑자기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갑자기 꺼내도 뭔가 3시간 정도 수업은 채울 수 있다는 거. 아무거나 그냥 갑자기 이런 거. 제가 한번 최악의 경험이 있는데 강남에 있는 그 국어학원 중에서 3번째 안으로 큰 국어 전문 학원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학원을 제가 면접을 3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처음 면접, 그게 몇 살 때지? 34살 때?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야. 근데 가가지고 시범 강의라는 걸 해요. 우리도 가서 시범 강의를 하고서 하는데 보통 학원들에서는 시범 강의를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니네도 알겠지만 전 선생님 말하는 거 들으면 한 5분 정도 들으면 수업에 이게 오잖아. 별로다. 괜찮겠다 이런 게 오잖아.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꾼들은 그걸 모르겠니? 그러니까 10분 시켜서 어떻게 하는지 하고 이제 질문 응답하는 시간도 있고 한데 처음에 가서 1시간 15분을 시키는 거야. 안 끊어 수업을. 그리고 나도 생전 처음으로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했어. 이제 하고서 면접하고 나는데 이제 가는데 그 학원에 상담실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수업했는데 설마 안 뽑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그래 이 학원에서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가는구나 하고서 가서 그러고서 나보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상담실장님이 미리 서류 준비한 거 알려드릴 테니까 미리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멀었다. 그러고 이제 좋은 기분으로 갔지.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일주일 뒤에 상담자님. 선생님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게 모르지 뭐 누가 채용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뭐 낙하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큰 학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후배들 챙겨주는 그런 라인도 있어요.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그 학원의 1년은 첫 번째 끝났어요. 그러고 있다가 내가 코로나 기간 때였을 거야. 코로나 기간 아니구나. 코로나 기간 전이구나. 이제 친구랑 같이 원래 일하던 학원을 때려치고 친구랑 같이 여수로 놀러 가가지고 여수에서 소주를 먹고 있는데 저녁 8시 반쯤에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또 그 상담실장님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 혹시 지금 어디 일하고 계신 데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네. 꿀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이직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뭐 하는 거죠. 뭐 이러고서 이제 속으로 막 좋아가지고 그랬어가지고 그러면 좀 급한데 이틀 뒤에 면접 혹시 오실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바로 그 친구랑 여행 취소하고 올라가자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가서 면접을 봤는데 왜 다시 면접을 봤냐 보니까 그 원장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실장도 그러는 거야. 지난번 그 원장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엔 꼭 되실 거예요. 그 상담실장이 화이팅!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뭐지 분위기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엔 더 길게 1시간 반을 수업을 시키시더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하고서 했는데
끝나자마자 이러는 거야. 1차 통과하셨습니다. 뭐야, 2차가 있어? 그런 학원이 없어. 무슨 2차가 있어. 2차 막 2시간이고. 일주일 뒤에 2차가 있는데 2차 때는 국어과 선생님들이 다 들어온 거야. 뭐? 그 원래 시간을 보면 한 2분, 많으면 3분이거든? 5명? 8명이 들어왔어. 와, 진짜. 다 앉아가지고 니네처럼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선생님들이. 와, 너무. 1시간 넘게 그때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러면 그 학원 이름이 공개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1세대 국어 강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서한쌤이라는 선생님이 계셔. 한쌤 학원이라는 이름을 한 학원이 있어. 어쨌든 그 서한쌤 선생님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뭐 상관 있어 나야 뭐 하고서 했어. 1시간을 했어. 그러고 서한 선생님도 뭐 이러면 해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고 막 이러고서 끝났어. 이번에 상담 출장 와가지고 8장을 끼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우 정말 자기는 이렇게 오랫동안 면접 보고 이렇게 여러 번 기회 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기회를 본 적이 없대. 이거는 뭘 해도 되는 거니까 이번엔 걱정하지 말고 가시래. 근데 이번엔 가는데 30분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어.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막 울먹이면서 진짜 그 상담실장님이 영광이 진심이거든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 했는데 그분 왜 그러셔 진짜 그러면서 한 분이 전에도 반대했던 그 한 분이 또 반대를 하셨다는 거야. 만장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던 거야. 예. 그래서 그 학원에서만 시범 강의를 3번을 하고 2번, 3번을 떨어진 사람이 나야. 막 한분 때문에. 그 학원. 이제는 나이 많아서 안 불러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때도 준비한 거 뭐야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자료도 없이 그냥 그 뒤에 거 그냥 내 혼자 그냥 막 설명한 거야. 1시간. 야 솔직히 1시간 동안 내가 그 선생님들 앞에 두고 무슨 수업을 하겠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막 우리 해야 될 게 원래는 이 수업을 뭐 때문에 준비했던 거냐면 우리 올림포스 강의 중간에 계속 특강 하던 거에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만큼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안 배운 작품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바뀐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있는 거 간단하게 좀 내용 볼까요? 여러분 요게 2학년 딱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할 때 배우는 부분인데 고전문학의 뭐를 보는 거야? 흐름을 고대가요부터 고려가요로부터 시조 가사로 해서 사설시조 비교하고 판소리계 소설까지 해서 쫙 고전문학의 흐름 보시고 제명매가속은 뭐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 다음에 이화계의 목숨은 같다. 얘 슬견설이라고 했던 거 니네 언제 배웠던 거야? 유추라는 거 할 때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실이 배웠어 안 배웠어? 동짓달 기나긴 밤을 몇 번을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송민고 배웠어요. 자 마지막으로 구몽 배우셨어요. 어떤 교과서 작품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다 배우신 작품이라는 거.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이제 그냥 배운 것도 아니고 1학기 동안 저한테 그렇게 갈굼당하시면서 그만하면 안 돼요 고전 토 나와요 머리 아파요 하면서 배웠던 고전들이 사실상 여러분들 눈앞에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부분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형태로 해서 가져갑시다. 자 고전문학 원시시대의 문학이죠. 자 주로 고대가요는 주로 몇 구의 형식을 띈답니까? 4구예요. 자 몇 줄이니 그러면? 시조처럼 늘어놓으면 2줄이야. 뭐뭐 하는 뭐뭐 하는 뭐뭐 하는 뭐뭐 해서 뭐뭐 한다. 요거 딱 끊어지는 거죠. 있는 거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러분, 중요한 게 나옵니다. 처음에 고대가요는 집단의 의식 혹은 원시종합예술, 즉, 집단을 위한 문학에서, 그러니까 애초에는 문학이라고 하기 뭐하지. 대표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노래 같은 것들이었죠. 자, 그거에서 점점 뭐로 분리됩니까? 서정, 즉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형태로 문학이 발전된다.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문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자로 기록되면서 배경설화 속에 섭렵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구지가가 있어. 구지가가 뭐였어? 자, 이게 구지가 가야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부르던 노래.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자, 그러면서 거북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풍요로움, 다산을 상징하는 걸 기다리는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던 노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내가 지난번에 해줬지. 이 구지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다가 경상도 쪽에 있는 한 선생님이 잘린 이야기까지 해줬잖아. 내가 녹화를 하고 있어. 내가 차마 그 얘기를 다시 해주기가 좀 그래. 그때 내가 니네한테 막 깔아주고, 특히 여학생들한테 너 니네 오해하면 안 돼. 이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막 경고. 니네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뭐냐고요. 막 니네가 막 얘기해서 물어봤대. 듣고 나서는 얼굴 이러면서 이러고 했던 그 내용.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줄게.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 뭐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예, 그게 공무도화가. 황조가 저기 가는 적개골이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싸 어찌 돌아갈꼬 하던 그 노래입니다. 누구의 아들?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왕이 중국에서 있던 공주를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첩을 들이고 나서 둘이 싸워가지고 그 공주가 어떻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못 잡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는 혼자 뭐 하는데? 혼자 있는데 꾀꼬리는 뭐 하고 있어? 암수서로 정답. 네.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떻게 돌아갈고 하는 이야기. 자, 정읍사. 정읍사도 니네 배운 적 있을 것 같은데. 정읍이 어디니? 전주 옆에 있는 동네 이름이야. 그 백제, 그 당시에 백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래고요. 달아, 높이곰 도드샤.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래. 됐어요. 여기까지. 뭐, 정읍사는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 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 고대 가요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형식적으로는 집단의 노래에서 나중에 점점 개인의 서정을 이야기하는 걸로 갔다. 자,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 우리 고전 문학에는 설화라는 게 있고요. 설화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눕니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신화, 전설, 민담입니다. 자, 얘는 조금 원래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자, 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작돼서 구전되어 오는 범위가 국가 단위 혹은 민족 단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건국이나 민족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영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니네가 알고 있는 신화 누가 있니? 단군신화. 그래. 그러니까 그 나라를 건국한 영웅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신화로 내려옵니다. 그럼 전설은요? 그거보다 스케일이 어때? 작아져요. 그래서 얘는 특정 지명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특정 지명이나 어떤 특정 바위의 이름이라든지. 근데 문제는요, 이 신화는요, 여러분, 꼭 어떤 지명이 꼭 나오진 않아도 되거든요. 특히 어떤 신화들. 제주도 신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전설은요, 무조건 사실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진짜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뭐하게 만드는 거야? 믿게 만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동네의 지명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전설은 반드시 끝이 어때야 돼? 비극이에요. 그래서 뭔가 기이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담아내요. 그럼 예를 들어, 자, 사리울 중학교 화장실은 신화야 전설이야? 비 오는 날 화장실 가면 그 안에서 파란 휴지줄까 빨간 휴지줄까 하는 귀신이 나타나는 이야기는 민족의 시조가 뭐 화장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야? 화장실이라는 무슨 중학교 화장실이라는 실제 뭐를 사용하고 있어? 지명을 사용하고 있잖아. 그래서 전설이죠. 전설은 그런 사실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는 전설에 배운 거 뭐 있어? 1학년 때. 아기장수 우투리 같은 이야기가 있죠. 처음 몰라요? 아기장수 우투리? 어느 날 힘세게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
그래서 그 아이가 원래 힘이 세면 어떻게 돼? 버림받잖아요, 영무서화에서는. 그걸 데려다 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힘을 감추기 위해서 항상 아이가 무언가를 뭐하게 입고 다니고 그 자기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시켜요. 그러다가 왕이 그걸 알고 나서 저 아이를 잡아들여라 하고 와요. 할아버지를 지켜주다가 나중에 왕이 협박하죠. 너 안 나타나면 뭐 할 거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죽일 거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항복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살을 맞아. 여기가 약점이었거든. 그래서 죽는 척 해요. 만약에 근데 그 아이가 아기 장수 우투리가 죽지 않았다면 누가 죽었을 거야, 대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죽었을 거야. 슬픈 이야기잖아. 얘는 전설이에요. 어떤 뭐 민족을 기원을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자, 마지막 민담입니다. 자, 민담은요, 어떤 지역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아요.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민담이라 그래요. 어디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러면? 예, 통할 수 있는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있는 것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가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독일에도 있을 수 있고, 있어요. 얘는 어떠한 특수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 자, 우리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이야기는 특수성이 보편적으로 있는 이야기들은 주로 교훈이 어떤 걸 것 같아? 권선징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민담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옛날 옛적에 말이다. 자, 옛날 옛적이니까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공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느 마을에 누가 살았는데 그런 걸 민담이라 그럽니다. 저 세 가지 차이는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혹시 연호랑 세우녀는 알아요? 뭔지? 니네가 뭘 알겠니? 에휴. 자, 한문학은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자, 향가부터 우리 조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죠. 향가. 자, 향가는 어느 시대 때 작품이야? 예, 신라시대 때고, 뭘로 기록한 것들을 이야기해? 향찰. 자, 행해수에 따라서 몇 구체? 4구체, 8구체, 10구체. 자, 이게 뭘 뜻해? 한 줄, 두 줄, 세 줄. 처음에는 간단한 4구체에서 나중에 8구체, 10구체로 확대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 몇 줄이야? 라고 저게 총 3줄. 나중에 뭐로 발전한다? 이게 시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나오죠. 마지막 19체니까 마지막을 우리가 낙구라고 불러요. 자, 낙구의 처음에 뭐가 등장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감탄사가 등장한다. 아! 이런 거 같은 게 등장한다. 결국 시조에 그게 뭘로 변한다? 종장의 첫 음보는 몇 글자? 어즈버 같은 세 글자에 그거로 연결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향가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아, 향찰. 저것도 문제가 되죠. 향찰이라는 건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소리, 한자에 뭐를 빌려와서 정리하는 거야? 뜻과 음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해석할 때 해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왜 어떤 건 음을 빌려왔고 어떤 건 뜻을 빌려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향가의 창작 계층은 어디야? 누구야? 두 부층. 크게 보면 두 부층으로 두 층이에요. 하나는 향찰이라는 저런 걸 하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요? 글자를 알아야 되는 계층이잖아. 평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있어? 스님들이 있습니다. 스님. 자, 스님들은 어떤 색채를 많이 띈 작품이 오겠어? 불교적인 색채,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작품을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화랑들이 쓰는 게 있습니다. 화랑. 신라시대 때 대표적인 조직이었던 누구? 화랑. 자, 화랑이 글을 쓰게 되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 유교적인 내용이겠죠. 국가에 충성하고 혹은 다른 화랑들을 모아하는 이야기, 칭송하는 이야기.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동요. 여러분, 서동요는 설화가 있어요. 뭐야? 맞둥서방은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백제에 있던 누가? 서동이 누구랑 결혼하려고? 선화공주랑 결혼하려고 와가지고 무작정 무슨 노래를 퍼뜨려? 선화공주가 서동이랑 바람나서 결혼한다라는 얘기를 애들한테 부르게 해가지고 진짜로 데리고 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서동요. 도설과 뭐 제망매가가 불교적인 내용 들어가는 거고. 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찬, 기파랑, 기파랑을 뭐 하는 노래? 찬양하는 노래. 모죽지랑가는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 사실 다 그렇게 돼요. 자, 저게 이제 신라까지의 고대의 문학이라고 본다라면 그거 흐름을 가지고 뭘로 내려와? 고려가요로 옵시다. 자, 고려가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는 거야? 매우 대중적이고 감정에 뭐했다? 솔직했다. 그걸 특히 뭐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남녀 상렬지사라를 표현하는 노래가 많다.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건 당시 고려의 사회적 분위기하고도 연결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고려가의 특징 첫 번째, 분절체가 나타난다. 자, 여러분, 향가는 세 줄의 형태를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1절, 2절, 3절이 있어야 되지. 자, 그래서 이걸 그 얘기, 분절체라는 1절, 2절, 3절, 즉 오늘날 현대시로 본다라면 뭐가 나눠진다라는 거야? 1년, 2년, 3년이 나눠진다라는 거야. 진정한 의미의 운문문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절 끝나고 나면 뒤에 뭐가 들어가겠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렴구가 들어가고요. 자, 가시리 있고 나난. 자, 나난 이런 거 해석할까 안 할까? 안 하고 그런 부분은 그냥 흥을 맞추기 위한 뭐라고 불러요? 걔는 후렴이 아니라 여음이라 그럽니다. 여음. 추임새예요. 여음도에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대중적이기 때문에 몇 음보? 3음보예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고려시대 때는 뭐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실제 노래로 불려졌던 노래일 거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이 나중에 언제 기록돼? 조선돼서 조선 왕실에 의해서 기록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내용들이 너무 뭐하다. 궁궐에서 불리기는 너무 뭐하다. 천박하다. 남녀 간의 이야기니까. 유교적 관념에 맞지 않으니까 좀 수정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들어가기도 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이다? 왕, 임금님의 은혜롭다. 뭐 이런, 혹은 뭐 태평성대, 뭐 이런 것들이 뜬금없이 들어가게 되는 게 그런 고려가요의 특징으로 남아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거 가시리, 서경별곡, 동동. 동동 배운 적 있니? 동동은 뭐냐면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매 달마다 절에서 뭐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걸 월령가라 그래. 월령가. 무슨 뜻이니? 사람아, 월령가. 1월에는 이거 하고 2월에는 저거 하고 3월에는 뭐 하고 이런 게 조선시대 때도 계속 나와요. 월령가, 월령가. 청산별곡. 자, 청산별곡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요 우런 일어세요. 말도 안 나오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나오는 게 청산별곡이거든요. 청산이라는 이상적인 공간에 살고는 싶은데 사실은 그곳에 숨어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고려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받아요? 거의 고려 내내 외적의 뭐를 받아? 몽골을 침입하고 일본 애들 침입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한 솔직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자, 고려시대 때 경기체가라는 게 고려 후기쯤에 가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은 문학적으로는 큰 성취는 없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의 문학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쓰여지고 해서 유교적인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먹과 풍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엔 너무 어려워요. 자체가. 얘는 제끼고. 자, 그 다음은 고려 말에 뭐가 완성돼? 시조가 옵니다. 자, 여러분 시조에다가는 뭐로 적어 놓으면 돼? 얘는 사대부의 문학이에요. 사대부가 뭐야? 무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what 종교? 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는 고려시대 때는 국가에서 불교를 장려했다 뿐이지 유교도 태학이 뭘 가르치던 곳이야? 유교를 가르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는 어디까지나 통치 이념으로서는 계속 존재했던 건데 불교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뭘로 꾸며야 된다? 유교적인 논리로 꾸며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대부예요. 대표적인 사대부 학자가 누구야? 이성계 아들이었던 이방원. 그 다음에 이성계를 도와서 건국을 했던 정도전.
그리고 그 정도전에게 이방원과 맞섰던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다 사대부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가요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바꿔버리죠. 그래서 얘네는 몇 음보? 예, 4음보가 되는 게 시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3장 6, 9, 45자에 이 틀을 절대로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게 유교적인 논리야. 완벽한 틀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고려 말부터 창작이 되고, 대부분 조선 초기로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임금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 충성에 대한 이야기, 혹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야기, 혹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위주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이색, 정몽주, 최영 같은 작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전으로 가보세요. 가전은 뭐냐면요, 소설, 우리나라 고전 소설의 초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사기열전 형식을 빌려 사물의 일대기와 사신의 평을 드러냅니다. 자, 사물의 일대기예요. 예를 들면 바늘의 일대기, 혹은 아니면 술의 일대기. 그래서 사물을 뭐와 표현해? 의인화시켜서 표현해요. 여러분, 서술자를 사물로 쓰는 이유는 인간 세상을 뭐 하기 위한 확률이 커요? 비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풍자하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국순전, 국선생전, 죽부인전, 다 이런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의인화시킨 거겠어? 국순전? 국수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하면 금방 알 텐데. 만드는 회사에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백세주 만드는 회사 있어요. 국순전은 술이 의인화돼서 한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럼 대부분의 문학작품, 우리가 아는 문학작품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조선 때 만들어지죠. 자, 조선에서 아까 얘기했대로 고려 때 만들었던 시조가 꽃을 피웁니다. 자, 그 시조의 형태는 두 가지로 보죠. 평시조하고 사설시조. 자, 평시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완벽한 형식의 작가층이 대부분 누구? 사대부들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교, 그 다음 강호 한정이 뭐니? 강호. 뭐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러다가 조선 후기, 중기, 후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민중의식이 발달하면서 특히 한글이 보급됩니다. 그리고 한글이 보급되니까 누가 작자층으로 들어와? 평민과 대표적으로 여성들이 이 계층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저런 쓸데없는 형식 시키지 말고 뭐해? 2구 이상의 글자 수가 늘어나 버리는 형식이 깨지고,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겠니? 내용이 뭐 하기 때문이야?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거기에 이름 해가지고 만약에 알려주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죠. 이런 거. 자, 그리고 그 시조가 연달아 나오는 걸 우리 뭐라고 배웠어? 가사라고 돼 있어요. 자, 가사는 사음보의 연속체로 길이의 제한이 없어요. 대신 여러분 요거는 있어요. 정격가사와 변격가사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글의 맨 마지막 줄이 뭐하고 동일하면? 시조와 동일하면 정격가사. 그럼 사설시조처럼 맨 마지막 줄이 막 형식이 깨져 있어. 그럼 뭐라 불러? 변격가사라고 불러요. 길이의 제한은 없어요. 역시나 조선 전기에는 강호한정, 충신연주지사. 자, 강호한정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아까? 자연에서의 느끼는 즐거움. 충신연주지사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자신을 뭘로 표현해서? 여성으로 표현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 조선 후기에는 전쟁, 유배, 현실 비판, 애정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우리가 배웠던 건 뭐 있어? 조선 전기에는 면왕정가, 상충곡. 그 애는 뭐야? 강호한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위인곡, 송미인곡 같은 녀석들은 충신연주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전쟁으로 피폐해진 곳에서 사는 사대부의 힘든 삶, 소 빌리러 가는 그 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현실 비판적인 거, 특히 여성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작가가 썼던 가사, 내가 배운 거 뭐 있어?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귀방가사라고 불렸던 휴원가. 규원가 같은 거, 헌안서로 했었던 거, 예,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있는 거. 그래서 후기에는 서민층으로 확대돼서 여성 작가가 대거 출연했다. 그래서 자, 상춘곡 배웠죠? 삼인곡, 송민곡, 자, 관동별곡만 제가 안 배웠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외우세요. 자, 요 세 개 다 누가 쓴 거야? 정철이에요. 면왕정가 배웠고, 규환가 배웠고, 아, 누왕사. 그래, 그 제목이 누왕사였네요. 소빌리러 가는 이야기. 다 배웠습니다. 할 거 없어요. 자, 그 뒤에 소설 얘기가 나옵니다. 뭐, 판소리하고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자, 대신 그것만 이해하세요. 판소리 소설 중에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게 있잖아. 자, 그러면 판소리는 나중에 뭘로 발전해? 판소리계 사설로 발전해요. 이 판소리계 사설이 뭐냐면 판소리의 대본을 뭘로 바꿔놓은 거야? 글로 바꿔놓은 거죠. 판소리계 사설. 그래서 얘네는 뭘로 끝나? 가로 끝나는 녀석이에요. 너네는 이거를 더 잘 배웠어야 되지 않니? 사리우라? 공부 잘할 때 너네 이거 배웠잖니? 배경설화, 근원설화가 있고 걔가 뭉쳐져서 판소리가 되고 판소리 사설이 됐고 판소리 사설이 뭘로 발전하는 거야? 나중에 소설로 발전하게 되는 게 판소리계 소설의 일반적인 형태죠. 그럼 얘네는 노래,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어야 돼? 판소리계 소설에는 판소리로 불려졌던 뭐가 남아있어야 돼? 노래의 흔적들이 남겨지겠지. 뭐가 느껴져? 운율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보셔야 돼요. 그 외에 소설은요, 여러분들 되게 많아요. 영웅소설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소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소설이 뭐야? 되게 특이한 건데, 여러분. 조선 시기 안에서 조정에서 일어나는 암투 같은 것들을 소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대부분 능력이 어때? 무능해요. 여자들끼리 싸워요. 주로 뭐가 싸우냐면 본처하고 첩이 싸우는 이야기를 가정소설이라 그래요. 따뜻한 이야기 아니야. 있는 거 절대. 막 계략 세우고 막 모함하고 막 이런 것들 나와요. 있는 것들. 제가 소설 쪽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안 해준 것 같아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문법 마무리 지으면서 소설 쪽을 좀 봐주겠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죠.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작품들 바로 그냥 짜자자자자자 가면서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뭡니까? 세망매가입니다.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입니다. 자, 세 파트로 나눠 어디에 나눌 거야? 네 줄, 그리고 마지막에 두 줄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얘를 기서결의 형태라고 부릅니다. 자, 작자가 누구야? 예, 스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예측해야 돼? 예, 종교적인 얘기, 불교적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망매가니까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야. 죽은 누이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얘는 배경설화가 있어요. 죽은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누님 노잣돈 하라고 뭘 올려놔? 돈을 올려놨던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바람을 타고 휩쓸려 갔다라는 내용에서 시작하는 노래예요. 이게 어디에 실려 있어 그러면? 삼국 유사에 실려 있어요. 자, 해석해 보죠. 자, 생사로 죽고 사는 길은 예에 있음에 두렵고, 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걸 예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여기라고도 해석합니다. 자, 죽고 사는 길은 여기에 있으니 두렵답니다. 그럼 여기는 이승이야, 저승이야? 여러분,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건 저승이야, 이승이야? 이게 이승이지. 그러니까 이건 죽음에 대한 뭔 거야? 두려움인 거야. 두렵고. 나는 간다는 말도, 자, 나는 간다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잘 보세요. 작은 따옴표가 돼 있어. 근데 원래 해석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는요, 작은 따옴표가 없어. 이거 너무 친절한 거야, 사실. 이거 간접인용문으로 나오면 뭘 물어볼까요? 간접인용문에서는 그때 나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따르고
가느 있고 자, 가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죽은? 이거 누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 간다는 말에 나는 누구야? 얘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렇게 따옴표를 해버리니까 이게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 근데 저게 딱 원래대로라면 교과서에는 따옴표가 없는 거거든. 왜 해놨을까? 자, 어쨌든 누이가 간단 말도 못 다 이루고 갔으니까 누나가 급작스럽게 뭐 한 거야? 예, 급작스럽게 죽어요. 여기 나오네. 죽음에 대한 비애와 누이에 대한 얘기.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이른에다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왜 이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어린 나이에 죽은 거예요.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같이. 자, 떨어질 잎은 무슨 의미지? 하강의 의미지. 예, 죽음이에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한 가지에 났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 부모가 어떻다? 예, 같다. 자, 부모는 같은데 한 가지에서 났는데 가는 곳은 죽는 건 알아 몰라? 모르죠. 자, 저런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 야, 태어난 건 같이 태어나도 죽는 건 몰라. 인생 무상. 오케이, 그렇죠. 인생이 참 무상한 거야.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는데도 몰라요. 여기 나오네. 혈육의 죽음으로 느끼는 인생 무상. 바로 표시돼 있죠. 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극복해 나가는 마지막 낙구가 되어 있습니다. 낙구의 첫 번째 뭐가 온다? 감탄사가 온다. 아우! 자, 이제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뭐 해야 돼? 종교로 승화시켜야겠죠. 자, 미타찰에 만날라. 자, 미타찰은 어떤 곳이야? 죽은 사람들이 가서 만나는 불교의 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타찰에서 기다릴라, 도 닦아 기다리겠다. 자, 그럼 슬퍼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누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극복을 해서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다. 근데 그 극복의 의지는 뭐 때문인 거야? 종교적 의미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밑에 서경별곡으로 내려옵니다.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상 여러분 여기서 뭐를 해석하면 안 돼? 어두렁청 두어렁청 디링디리 이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몇 줄 안 돼. 자, 가봅시다. 서경. 자, 서경은 오늘날의 어디를 뜻합니까? 평양입니다. 자, 서경이 아질가. 자, 아질가 같은 애들을 뭐라 부른다? 후음. 후음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들었던 비유가 뭐가 있어? 널 사랑해, 베이비. 그러면 애기라고 해석할 거야? 안 한다고 했지. 그게 여음이라고. 노래 안 부른 걸 다양으로 생각해. 나의 바이브레이션을 베이비. 그럼 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자, 후음이고요. 자, 해석 알아요, 그러면.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 그래, 서경이 서울이니까 여러분 매우 큰 뭐라는 거야? 매우 큰 도시야. 그럼 다음에 닦은 곳. 자, 닦은 곳이니까 내가 뭐 해놓은 곳이겠어?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뭐 해놓은 곳? 닦아놓은 곳이에요. 닦은 곳, 소성경 교회 말은. 자, 소성경은 작은 서울인 서경을 뜻하겠죠. 내가 이 평양에서 내 커리어를 뭐 해놓은 거야? 이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말은 얘는 여러분, 괴다라는 말 혹시 기억나요? 우리 조선시대 쓰는 말 중에 괴다가 뭐야? 사랑한다. 그래, 교회 말은 이게 그거예요. 그거의 기원입니다. 이 서울을 뭐하지만 사랑하지만 이별할 바엔, 자, 님과 이별할 바엔 길쌈배 버리고. 자, 길쌈배. 자, 그럼 이 여인이 커리어를 쌓았던 직업이 나오네요. 뭐 했던 여인이야? 길쌈이 뭐 하는 거야? 실 짜고 배틀 돌리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버린다라는 건 내 삶의 터전을 다 뭐 하겠다라는 거야? 엎어버리겠다라는 거야. 버리고, 괴실한데, 괴가 나왔으니까 다시 뭐야 하라마? 괴?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쫓겠나이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나눠내는 서경을 님이 지금 나를 버리고 간다라는 거야. 근데 그만큼 나는 님을 뭐 하는 거야? 이걸 다 버리고 갈 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는 걸 뭐 하는 거라고 돼 있어?
거부하는 거야.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리일까? 되게 여러분 요거는 이 서경불고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고려가요에도 나오는 일종의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럼 뭘 의미하는 거니?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니까. 자, 구슬은 그러면 깨질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끊어지는 거야? 끈. 자, 그럼 이 끈이 상징하는 게 뭐야? 화자의 사랑,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님한테 보여주는 거야. 야, 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자기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신 뭐야? 믿음이야 끊어지리까. 예. 구조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님에 대한 뭐야? 변화없는 사랑을 맹세하는 거죠. 그 맹세를 보여주는 소재가 뭐고? 끈이죠. 끈. 끊어지지 않는 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이 좀 충격적이었죠. 이게 고려가야다라고 딱 보여주는 것 같아. 뭘 보여줘? 나 솔직한 여자야. 이런 걸 보여주죠. 자,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자, 청자가 누가 돼? 배를 띄운 사공이에요. 자, 지금 사공이 대동강 배를 띄워서 거기에 누가 타고 있는 거야? 나한테 이 배를 통보한 님이 배를 타고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님한테 뭐라 못하니까 대신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사공한테. 야,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서 배 띄웠냐 이 사공아. 더 나쁘죠. 근데 뒤에 가면 더 충격적입니다. 내 각시는 누구야? 사공의 각시를 이야기해요.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가는 배 언제냐 사공아. 너 네 각시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딴 사람이랑 바람 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니말개는 뭐라 못하니까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괜히 사공한테 좀 솔직하게 화풀이를 합니다. 솔직한 감정이에요. 뭐 이런 거. 자, 대동강 건너편 꽃입니다. 자, 님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 대동강 건너편에 꽃이야. 야, 이 꽃은 그럼 뭐겠어? 보통 누구를 뜻하니? 여인이죠. 그럼 누구의 여인이야? 님에게 생긴 새로운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배 타고 넘어 들어가면 꺾으리게이다. 누가 꺾겠다라는 거야? 님이 이거 조금 지금 나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나는 저 배를 지금 탄 거야 못 탄 거야? 못 탔잖아.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간 님이 가자마자 그 새로운 여자를 뭐 한다라는 거야? 꺾으리 뜻입니다. 근데 이걸 너처럼 해석하면 매우 어떤 얘기가 돼? 내가 가서 꺾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자, 어때? 고려가요의 매운맛이 드러나죠? 예. 그냥 정말 솔직하게 대놓고 까버리는 글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니 아니면 그냥 뒤로 빨리 넘어갈래?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뒤로 바로 넘어가죠, 여러분들. 요게 고려가요의 특징이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이화비의 목숨은 얘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 이건 니네도 했지 않았어? 이번 시험범위였잖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설이라는 거야, 설. 얘를 한자로 쓰면 슬은 뭐냐면 벼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어느 날 이 글쓴이가 가다가 봤더만 햇볕에 앉아가지고 벼룩을 잡아서 죽이면서 이 나쁜 놈 죽인 놈에서 툭툭 터트리는 사람을 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지나가다 또 뭘 봤냐면 복날이라고 개를 잡아가지고 잡아먹는 사람들을 본 거지. 그러면서 저 불쌍한 개 어떻게 개를 저렇게 잡아먹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자 이걸 보고 있던 서술자가 뭐라고 얘기해? 너는 벼룩은 그렇게 죽이면서 개 죽는 거 보고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느냐? 둘 다 뭐가 있는 존재인데?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자, 여기서 사용된 논증 방법이 뭐였어? 유추. 오케이. 그거 했던 게 이겁니다. 니네 유추라는 거 할 때 이거 말고 이욕설이라는 것도 하죠. 집을 고치는 거에다가 정치와 사람으로 확대시켜서 이야기하는 그거의 하나예요. 일종의 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냐면 앞에는 내가 겪은 서술자가 겪은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얻은 뭘 이야기해줘요? 깨달음을 뒤에 붙여주는 걸 설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작가가 이 이규보입니다. 뭐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 얘는 그래서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가시리 가보죠. 얘도 고려가요죠. 자, 여러분 가시리랑 이 동짓달 기나긴 밤 맷버들 홍랑의 이 작품 얘네는 왜 묶이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까지 연결됩니다. 왜? 한국 여성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들의 계보예요. 자, 일단 가시리부터 가죠. 여러분, 그렇다고 서경별곡을 우리 전통의 여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거기 뭔 내용 나왔어, 아까? 사공아, 이 새끼야! 네 와이프 바람 나가지고 지금 가야 했는데 네가 배를 띄웠냐? 이거를 한국의 전통 배를 건너면 님이 여인을 뭐한다래. 꺾어버리, 좀 그렇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작품이긴 하지만, 서경별곡. 자, 고려시대 때 대표하는 우리 한국 여인의 전통적인 사랑을 대하는 작품이라면 가시리겠죠. 고려 가요의 특징 그대로 드러나죠. 가시리 가시리 있고. 자, 난한 이 부분이 뭔 거야? 여음. 해석해 안 해? 안 해요. 얘 음보 쳐 안 쳐? 안 쳐요. 여러분 얘가 어떻게 그럼 사문보야? 가시리 있고 이렇게 사문보예요. 가시리 있고 나는 이렇게 사문보가 아니야. 그럼 가시리가 무슨 뜻이야? 가시렵니까? 라는 뜻이에요.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고 얘기하죠. 이건 이별을 받아들이는 걸 지금 처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진짜 갈 거야? 날 버리고 갈 거야? 라고 묻는 거. 자, 위증질가 대평성대. 야, 날 버리고 가는데 갑자기 대평성대란 말이 나와. 이게 바로 뭐의 흔적인 거야? 예, 조선시대 때 궁궐에서 연주하기 위해서 뭐한 부분? 추가된 부분이 흔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입니까? 나는. 점점 감정이 어떻게? 날 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가시렵니까? 하고 점점 더 고조되는 감정이 드러나죠. 근데 역시 여러분 고려의 여인들은 어때? 솔직해요. 잡사와 두어리만은 잡고는 싶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잖아. 그런데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자, 서운하면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야. 그래서 서러운 님을 뭐하니? 보내옵나니. 일단은 뭐 하는 거야? 보내줄게. 가시는 듯 돌아오소. 가자마자 다시 뭐 하라가? 돌아오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일단은 뭐 하는 거야? 이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이별에 대한 뭐가 느껴지라? 체념. 일단은 보내드리옵니다. 근데 가자마자 다시 뭐 해주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가시리에서 바로 진달래꽃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죠. 진달래꽃에서는 뭐라 그래? 갈 테면 가봐 하고 뭐해? 꽃을 뿌리고 나를 밟고 가봐 라고 얘기해. 마지막에 협박하죠. 뭐하러? 가면 나 울 거야 하고 이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달래꽃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얘는 이별을 받아들여요. 이거에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황진이 시조입니다. 여러분, 황진이 시조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성 시조라고 해서 조선 후기는 아닌 걸로. 얘는 조선 초기입니다. 자, 황진이 이 시조가 여러분 유명한 이유가 있죠. 이것도 내가 몇 번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라는. 자, 시간은 추상적, 구체적. 추상적, 구체적.
시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예, 추상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마치 허리를 베어내고 굽이굽이 접는 것처럼 마치 구체적인 뭘로 표현하고 있다? 사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 이 당시에는 이러한 상상력이 매우 어땠을 거다? 어려운 것이었을 거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리 꾸비꾸비. 자, 이 당시에서는 대부분 한자를 사용했는데 황진이는 뭐를 사용해? 예, 고유어의 맛을 살린 작품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누구의 욕망을 드러낸다? 여성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사실 해석해보면 매우 어떤 시조라고 얘기했어? 야한 시조라고 얘기했어요. 뭐 니들 수준에 이게 뭐 야해 이렇게 뭐 맘먹을 수 있긴 한데, 자 내용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동지달 기나긴 밤입니다. 자, 동지는 밤이 뭐한 달? 가장 긴 밤이야. 자, 이때는 긍정이니 부정이니? 그러면 부정입니다. 왜? 님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 괜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시옷 보여요? 동짓날. 이거 사이시옷이에요. 동지의 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자, 시간을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인 사물처럼 해서 베어내. 왜 베어내서 세이브해 놓겠다라는 거야? 님이 없는 시간이니까. 님이 없는데 그 밤이 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밤에 뭐 하는데? 밤에 뭐 하려고? 고구마 먹겠지. 겨울인데. 그래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이런 게 그 느낌을 살리는 거고, 어른님,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거든. 자, 그럼 춘풍 이불 아래 넣었으니까 봄이 되면 님이 뭐 하는 거야? 님이 오는 긍정의 시간이겠죠. 그 시간이 되면 꾸비꾸비 해가지고 다시 뭐 하겠다? 펴겠다. 즉, 님이랑 지금 쓸데없는 이 밤은 아껴뒀다가 님이 오신 날 뭐 하겠다라는 거야? 긴 밤 하겠다라는 거거든. 생각해보면 매우 어떤 이야기야? 야한 이야기지. 하긴 니네는 뭐, 니네가 이런 걸 가지고 이 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순수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는 홍랑이라는 기생이 쓴 뭐야? 네, 맷버들 가래에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여기도 님과 뭐한 상황인 거야? 똑같이 이별한 상황이야. 세 가지의 공통된 상황이 님과 뭐한 상황인 거야? 이별한 상황인 거죠. 거기서 님에게 맷버들을 꺾어서 보내노라.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셔서 밤에 밤비에 새입 나거든 나인가 여기 있어서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보내주는 뭐야? 맷버들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고 있다. 자, 저 맷버들이라는 소재의 매개체를 가지고 님을 너무나 보고 싶으면 뭐 하는 거야? 님에게 찾아가 보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이 연결되는 작품들이 어디로 가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요 뒤에 나오는 송미인곡에 나오겠죠. 자, 송미인곡은 니네 다 알지만 정철이 임금매의 사랑을 보내는 무슨 지사? 즉 연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연군 지정이라고 부르는 임금에 대한 사랑을 보내는 노래야. 자, 여기서는 화자가 누구로 설정이 돼? 여성인데 실제로는 남성인 신하인 자신이 여성으로 되고 임금에게 보내는 사랑 노래인 거죠. 자, 송미인곡이 먼저니 삼위인곡이 먼저니? 삼위인곡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좀 궁궐물이 좀 빠진 뒤에 솔직하게 쓴 게 뭐가 되는 거야? 송미인곡이 돼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뭐가 더 인정을 받아요? 송미인곡이 더 인정을 받고, 고등학교 1학년엔 당연히 고유어가 많이 사용된 송미인곡이 고1 때 많이 나오고, 삼위인곡은 2학년 문학교과서에 실려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한자어도 많고. 그래서 송미인곡은 특징이 뭐야? 감녀하고 을녀가 서로 뭐하는 형태? 대화를 나누는 형태. 그게 또 핵심인 거고요. 자, 아까 진짜 시간상 이거를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없고 거의 끝났네. 니네 이거 더 안 해도 되지 않니?
이제 3위인곡은 진짜 이제는 굳이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되지. 그러면 아까 여러분 맵버들 그것만 좀 볼까? 중요한 부분만. 자, 절대 여러분 이 영분지사에서는 사랑의 실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봐요? 자기 자신 혹은 그 사랑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 님에게 원망해 안 해요? 님에게 원망하면 안 돼. 그 님은 누구기 때문이야? 임금이기 때문인 거야. 자, 다시 임금에게 불림을 받고 싶어. 임금님 저 여기 있어요. 봐주세요. 하는데 임금을 까면 임금이 쉬구나 라고 좋아할 리가 없잖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임금과 나 사이를 뭐하는 소재들이 등장해? 방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님 계신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어디를 올라갔어?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둘 사이를 뭐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들.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알아보려고 갔더니 바람도 불고 물결이 불어요. 그럼 얘네도 뭐야? 둘 사이를 방해하는. 자, 그렇더니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답니다. 자, 빈배, 무기력한 임금의 소식을 알 수 없는 자신의 허탈한 마음을 보여주는. 자, 이렇게 화자나 이 서술자가 어떠한 감정을 갖게 만들어주는 소재를 뭐라고 배웠을까? 객관적 상관물. 자, 빈배가 화자의 뭐를 더 심화시키는 소재야?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되겠죠. 자, 저런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의 감정과 객관적 상관물이 불러일으키는 정서가 같을 때가 있어. 그걸 뭐라 부르지?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미루대로 내려오십시오. 예능고에서. 자, 벽 가운데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자, 얘는 밝아요. 근데 님을 못 만난 화자의 마음은 어때? 외로워요. 그럼 밝은 저 등과 나는 같은 감정이야, 다른 감정이야? 그러니까 얘는 감정이입이 아니라 뭐라 불러야 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잠을 잤어요. 그래야지만 님을 뭐 할 수 있으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뭐가 들려요? 방정 맞은 닭소리. 자, 이걸 우리가 배웠던 작품에서는 뭐라고 표현된 것들이에요? 개성이었죠. 네. 그래서 자, 임금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꿈속에서. 자, 그래서 잠결에 이러한 자를 열고 보니 가엾은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자, 나궐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환하게 비치립니다. 자, 나궐이니까 얘는 어떤 의미로 님에게 다가가는 거라? 소극적으로 다가가는 방법. 자, 그걸 듣고 있던 감녀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각시님, 다른커녕이와 자, 나궐이 아니라 뭐라 되래? 구준비나 되소서. 얘는 조금 더 어떤 표현? 적극적으로 님에게 다가가는. 왜? 일단 님에게 뭐 할 수 있으니까. 닿을 수 있으니까. 네. 요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해서 아주 1시간 만에 지금 쫙 여러분들 고전문학 1학년에 나오는 어떤 흐름들을 빠르게 봤습니다. 자, 이걸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전문학을 뭐 했기 때문인 거야? 뵙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저 선생님 뭐야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은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예, 자신감을 가지셔. 물론 여러분 여기에다가 조금 더 몇 가지 그 학교마다 추가하는 작품들은 있을 거야. 뭐 2학년 거를 끄집어 온다던가 다른 교과서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 그러나 그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뭐가 나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수업을 마치려면 과제를 뭘 줄까? 과제 비문학 니네 그 밖에 인문학적인 이야기 안 풀었지? 네. 없었지? 오케이, 거기 그러면 과제로 가자. 아! 큰일 날 뻔했네. 잠깐, 아유, 내가 지금. 그래. 3학년들은 믿어보자. 근데 일요일 반 이것 잡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과제도 안 해오는데, 걔네는 차라리 고전문학을 하지 말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얘 20문제밖에 안 되니까 기껏 딱 30분이면 풀어요. 얼마 안 돼. 그리고 니네 학교 가서 공부 안 하는 거 알아. 지금 내가 니네한테 얘기한 그대로지 않니? 2학기 들어가면 분위기가 1학기랑은 또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뭐한 분위기야? 아주 그냥 자유롭게 뭐하는 분위기. 적정하고 놀고자 하는 분위기일 겁니다. 얘들아, 저기 카메라 아직 녹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뒤통수를 보여주면 어떡해. 일단은 녹화를 끄죠.